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역시 정치권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특권청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한국당은 물타기 특검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정 드라이브에 서리빨이 섰습니다. 갑자기 수사반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정 드라이브가 결국 정권 위기 돌파용 국면 전환 카드다라는 비판밖에 듣지 못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 기록, 정치쟁점화가 된 아이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 사건이 6년 만에 다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성비리 의혹과 고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데 이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재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 그런 의지를 내비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반면에 한국당은 정부가 또다시 여론 반전형 적폐몰이에 나섰다. 좀 아까 보셨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수사반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권으로 이게 논쟁이 비화됐는데 저희가 한번 세 분 의견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거 여론 반전형 적폐몰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 3월 8일이었나요? 대통령께서 김학의, 장자연,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 많은 그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다 여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고 또 권력형과 유착된 사건이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한 부분은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어떤 사건은 경찰이 잘못한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유착돼 있고요. 버닝썬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은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법무부가 연관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자연 사건은 또 다양한 또 복합한 고위층들이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설령 공소시효가 정했더라 지나가서 그 사람들을 구속 수사하거나 어떤 법적인 단죄를 하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그 사건의 어떤 당사자들은 어떤 분은 이미 우명을 하셨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사건에 대한 경과와 정확한 진실은 밝혀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야권에서 이것이 무슨 위기의 어떤 정권의 어떤 돌파용, 또 어떤 말하자면 강력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과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 의원님,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명분이 있고요. 내용이 있는 그러한 사건 수사 같은데 이게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건 왜 그러는 일단 겁니까?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네. 일단 형식이 저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봤지만 대통령께서 육성, 영상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 대개 이런 경우는 김의겸 대변인이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다녀오고 난 뒤에 예. 국내에는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안보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 문제, 미세먼지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수석 보좌관 회의도 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영상을 갖다가 대통령 육성으로 기자들한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론 장자연, 김학이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진실 밝히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그거는 누가 네.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이 직접 이걸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최근 지난주 갤럽 리얼미터 조사에서 연이어서 취임 후 최저치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조금 반등했습니다. 어제 예. 오늘 조사는. 그런데 예. 어쨌든 지난 월요일 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나올 때 그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찍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좀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이 굉장히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탑에 올 만큼 성과 마약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예. 이거 보면 관음증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갈 만한 것들입니다. 연예인 어쨌든 마약, 성, 접대, 뭐 영상, 동영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직접 특정 사건 몇 개를 찍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고 또 하나는 예. 누가 봐도 일단은 장자연 사건은 조선일보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관련이 김학의 사건은 황교안을 연상시킵니다. 버닝썬은 최근에 달아오른 화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억울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그중에서 꼭 집어서 이렇게 좀 선정적이고 좀 이렇게 말초적인 의미, 내용을 담은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와 제1야당의 대표와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한 거는 설령 장자연, 김학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육성을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강하다라는 예.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대통령이 응당할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제 동시에 또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든 연결이 돼 있는 지점이 있고요. 김학의 전 차관할 차관건에 때 대해서는 장관했다. 장관이었고 그 며칠 차이로 이제 장관 임명되고 차관되고 이랬었고 또 보면은 김학의 차관이 1년 뭐 선배이고 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동시에 이제 그 K-팝이 좀 한참 이렇게 이 문화적으로도 융성해 가고 있고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제 버닝썬 사건은 굉장히 충격이기도 했고 또 그런 이 한류나 이 K-팝에 대해서 좀 주춤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동시에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런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정치적 발언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응당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형식이 조금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아마 이제 비판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1야당이나 뭐 이제 또 반대하는 그런 또 유권자 층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민생 현안도 많은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으로 대표되는 이 사건들이 그냥 버닝 코리아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수주일 동안 온 뉴스를 다 덮고 있고 모든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을 만큼 국민이 이제 분노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여성에 대해서도 이제 성폭행, 강간 이런 문제 굉장히 추잡한 내용들이 막 얽혀 있는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또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뭐 수사도 흐지부지했고 덮으려고 했고 또 본인들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엉망으로 해왔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또 유착 관계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응당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월 18일 날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건 끝난 대로
사실을 규명을 하고 그리고 또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 또 공소시효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엄정하게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내용들로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로 이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어떻게 이 공직사회와 또 이 경찰이나 이 검찰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그렇게 걱정스러울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제 또 기간도 연장이 됐으니까 그 진상조사위원회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요. 또 검찰이나 경찰이 그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첨예하게 지금 서로 예의주시하면서 갈등 관계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이거를 얼렁뚱땅 덮으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규명해서 이 사건은 재조사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우리 김희정 의원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 설명 좀 들을까요? 그 다음에 진 의원님 말씀.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말하자면 적폐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좀 대통령도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거기에 대한 지금 대표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런 사건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 사건을 제대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장자연 사건이 2009년인가요? 2009년. 2009년. 예. 김학의 사건은 13년. 13년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거고. 8년인데 수사가 검찰 수사가. 동영상은 2007년,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김학의 사건은 지금 그 뭐죠? 진상조사단에서 지금 해서 다시 나온 사건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네.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으로 보면 거의 과거로 보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갈 정도 되는 물론 특수강간죄를 하면 이제 2007년에 법이 개정돼서 15년이 돼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히려 말하자면 적폐청산 또 검찰 경찰에 대한 말하자면 과거를 다 이답듯이 잡자라는 측면보다는 대통령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국민 전체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그런 차원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좀 제대로 이번에는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측면 그리고 그래야만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국민들도 정말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서 이제는 좀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좀 전에 뭐 VCR도 받고 우리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야당에서 반발하는 이유는요. 그 장자연 씨 사건은 이제 우리 김희정 의원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제1야당지의 언어들과 관계된 것이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이거는 지금 당시 차관이었고 장관이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였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의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세요? 말하자면 권한 유착의 결과로 본 국민들이 봤을 때 큰 언론을 갖고 있으면 법으로 피해갈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들은 자기네들끼리는 패싱을 하는구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아무리 지나간 사건이 할지라도. 그래서 여전히 지금 세상이 얼마나 투명해졌습니까? 모든 물론 명확하게 법의 심판과 결정이 중요합니다만 그런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자꾸 무성해지는 썰만 있다는 것이 국가 전체의 어떤 기풍에도 좋지 않다. 차라리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대통령이 바라는 거고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진 의원님 표현을 보니까 약간 좀 웃으시던데. 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하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 의원들은 자, 이 말이 나오자마자 기회라고 해서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황교안 대표를 찍어서 이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첫째,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학의 차관하고 황교안 대표는 경기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고 황교안 대표가 1년 후배고 사실은 1년 선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나 2007년 성접대 그 동영상과 황교안이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 황교안과 김학의는 장 차관 임명 시기가 6일 차이랍니다. 6일 차이로 왔는데 그러면
황교안도 박근혜 대통령 임명해서 자기가 뭐 알고 있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된다는 걸. 그리고 김학의가 차관으로 온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알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엮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두 번째, 자, 수사를 검찰이 방해했다는데, 경찰 수사를. 근데 그때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최동욱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 때 임명했고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박근혜 정권과는 사사건건 대립을 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그런 관계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사한테, 일선 검사한테 자, 이거 수사하는데 이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까? 이 검찰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검찰총장이 두모이고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때 검사들은 총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장관과 총장 간의 알력은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동욱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민주당과 이 대통령 말 나오자마자 황교안을 공격하는 이 모습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코미디 같습니다. 그리고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봐도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수사하면 되는데, 문제는 법적 메커니즘이 맞느냐는 건데, 아시다시피 김갑배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위원장, 이분이 민변 출신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 검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올 초에 사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초법적이다. 이것도 적폐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검찰 진상조사위원회는 특정한 사람을 소환할 수도 없고, 뭐 또 하나는 이 검찰 신문조서를 갖다 열람하고 강제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재조사를 하는데 지금 무리하게 하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법적 절차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아야 되는데, 설령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요, 검찰한테 억울하고 법원에 억울하고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찍어가지고 초법적으로 조사를 해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자연 지금 뭐 새로운 정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그게 막 합시다. 그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거는 좋습니다만, 법적인 거를 떠나서 이렇게 지금 김갑배라고 민변 출신 위원장까지도 그만둘 정도로 지금 이 위원회가 활동이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경찰 뭐 청장이 지시하니까 뭐 100몇 명으로 무슨 팀을 꾸리고, 지금 저는 이게 넌센스라고 보는 이유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 분야는 버닝썬은 뭐 100명이 붙고 예컨대 다른 중요한 민생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도 요구하는 특검이라는 것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하고 있다. 또 버닝썬 같은 경우는 문제 윤 총경이 바로 조국 수석, 백원호 민정비서관 밑에 있는 실세 총경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그게 근무할 때 승리하고 골프 치고 술 마셨다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한 번도 유감의 뜻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청와대가 내로남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도 아픈 데는 사과도 좀 하고 하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는데, 꼭 남의 이야기 하시는 이런 태도,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화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진 의원님 말씀은 밝히는 건 좋은데, 네,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오버랩돼 있고 좀 과도하다.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다른 예. 의도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이 상당히 대통령 워딩을 따라서. 일정 부분 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윤총경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고 봐요. 툭하면 대변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조국 수석은 알릴로에도 출연하는데 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방금 말이 없습니까? 그건 국민에 대해서 저는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고요. 네. 다만 또 황교안 대표에게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나니까 이제 본인 굉장히 막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뭐 화를 내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황교안 대표도 또한 그런 태도는 그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차관이 이런 경위로, 그러니까 차관이 그 임명되고 나서 6일 만에 사퇴를 했거든요. 뭐 경질로 봐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 건이 터지고 나니까,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6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당시 장관이던 황교안 지금 현 대표가 차관이 경질되고 사퇴하는 마당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몰랐다? 그거는 또 역시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죠. 이제 그리고 저는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일정 부분 나비 효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미애 대표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에 댓글이 하도 악플이 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고발하고 했더니 결국에는 드루킹이 나오고 김경수 지사 구속까지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건을 여당이 처음에 황교안 대표를 타겟팅했겠습니까? 대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조사하고 보니까 터져 나오는데 줄줄이 엮여 나오는데 결국에는
경찰도 부실 수사했고 검찰도 이거를 덮었고 예.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위에 현기현 대표가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이거에 대해서 왜 다른 민생 많은데 이거 가지고 하느냐고 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고 민생도 해야죠. 왜냐? 이 건이 단순히 김학의 전 차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 거기에는 교수, 뭐 병원장 그리고 장성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고위 권력층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문제냔 말이에요.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찰은 그냥 덮어버렸고 무혐의 처분 2번이나 낸 거 아닙니까? 가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당당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렇게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고 정말로 이 울분을 터뜨리는데도 뭔가 해결책이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을 누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는 건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별로 그럼 김정은 의원님 말에 반박하실 의견은 없죠? 있죠. 저는 분명히 예. 좀 기회를 지금 말씀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자 지금 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제한된 경찰과 검찰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제가 알기로는 100몇 명이 뭐 팀 만들어 지금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명 사건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자연 사건은 물론 증인이 나타나가면 진실을 밝힐 필요는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법 체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와 지장을 갖다 지금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절차로 재조사, 재수사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검찰 지금 과거사무 진상조사위원회가 나서서 한계가 있습니다. 부를 수가 있습니까? 뭐 할 수 예.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라는 것도 저는 좀 어색한 것이고요.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전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지금 김정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부도덕하게 무슨 장군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그렇게 별장에서 했다면요. 저는 공소시효 지나서 저는 이건 사실은 처벌하기 힘들다고 보지만 그렇다면 진실은 밝히는 노력은 해야죠. 그런데 그 노력을 누가 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 그럼 뭐지 해야겠다. 이런 식은 저는 민주주의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정의로울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거에 진짜 중요한 또 다른 억울한 분들의 일들도 다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럼 저는 형평성의 문제도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보시는 방향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땐 서로 공통성이 많은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의도 방향에 대해서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이 72%나 돼요. 네.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 이것이 국민들이 상당히 크게 달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도 그 부분은 명언을 걸으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만이 물론 뭐 판결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불만들이 제일 많은 것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이 말하자면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한테 특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믿게 되는 현실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권력층에 대한 비리들을 더 이상 국민들 눈높이에 봐서도 도대체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래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일정 이 부분을 세세한 것까지 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국민 스스로가 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관심과 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황교안 대표와의 연관선은 뭐 확실한 뭐가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저는 예. 오히려 그러한 대통령의 비교적 말하자면 정의사회를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사실은 상호 말하자면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논의가 되면서 사실은 서로 좀 약간의 억지스러운 주장이 오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오히려 한멸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하고 지금 그 당시에 김학의가 차관인데 장관이 모를 수가 있냐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 사실은. 문제겠죠. 근데 어쨌든 정치권은 또 이 그만큼 또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니까 미리 여러 가지 뭐 경고 사격을 한다 그렇게 봐야 몰랐을 되겠죠. 리가 있느냐. 네. 혹시 또 뭐 비호한 건 아니냐. 그게 이제 뭐 그것이 정치권의 어떤 그동안의 노름 아니었냐. 흠집 이렇게 내기죠. 생각하죠. 흠집 내기. 예. 네. 알겠습니다. 정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또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러실래요? 일단 오늘 예. 아침에도 나왔지만 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네. 그 검찰이 황운하 청장이 요구했던 그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을 갖다 99쪽이라고 이례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썼냐면요. 황운하 청장이 당시에 김기현 후보를 갖다가 무리하게 접근을 수사한 거는 문제가 많았다. 99쪽이나 썼습니다. 그걸 보면 황운하는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의 국민들은 이런 것도 사실은 제휴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데 왜 이런 거는 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당신들이 필요하고 좋은 것만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한번 깨달아야 되고 또 저는 한국당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왜 그렇게 약한지. 아니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대응하는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좀 공정하게 좀 보수적인 국민들 자기 지지자들을 갖다가 의견을 대변해야 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검찰 경찰의 이게 셀프 유착이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명확하게 현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뭐 현 정부 때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과거부터 있었던 측면도 있지만은 이 점에 대해서 유착 부분에서 국민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라. 권력 기관이 좀 더 공정해야 된다. 의원님이 약하다기보다는 그걸 세게 공격하기에는 자기의 과거가 또 그래요?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여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논의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각은 최악보다 더 나쁘다. 이런 것을 보여준 정말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또 이런 부적격 장관들의 인사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듣고 있자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검증은 역시나 였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계속된 인사 참사를 불러온 조국 민정수석을 이제는 놓아줘야 합니다. 네, 월가을부 두 번째 주제는 마오른 인사청문회 슈퍼윅 주요 쟁점과 전망은 무엇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무려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각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공방전은 여야 각 정당의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말부터 아마 상당히 부각될 것 같은데요. 이 전원이 감돌다 뭐 그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7명이죠. 7명의 후보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주영 의원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후보자에 대해서 뭐 우리가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예. 네,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5, 26, 27일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시즌이 도래한 거죠. 네. 청문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슈퍼위크다 이렇게들 표현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3월 8일 날 7개 부처의 개각이 이루어진 건데 그때 뭐 저희가 얘기하면서 세계 여성의 날 그날도 금요일이어서 또 여성 장관 숫자가 후보자가 뭐 줄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진 의원님까지도 그냥 무난한 인사고 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철 후보자가 과거에 학자로서 뭐 SNS에 올린 글들이랄지 뭐 표현이랄지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어서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 적임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한국당이 아주 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낙마시킬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문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 7명의 후보자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다 안고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김현철 후보자는 오히려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5대 인사 원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발표한 것이 2007년 이제 11월에 7가지 그 인사 배제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 네. 역시 그런데도 이 기준이 상당히 이제 완화된 거예요. 사실은 완화된 기준들인데 이 7명의 후보자들이 뭐 위장 전입도 걸렸고 네. 세금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이중 국적 문제도 있고요. 땅 투기 의혹도 있고 이래서 정말로 이 7가지 인사 배제 원칙에 여러 가지가 막 걸리는 후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호평받았던 개각이었는데 네. 오히려 이거는 더 점점 수렁에 알겠습니다. 빠지는 인사가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김영정 의원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김영정 의원님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사다 이런 평가를 하신단 말이죠. 이제 뭐 처음에 우리 우상호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3명의 국회의원들을 생각했는데 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보다는 비중을 좀 낮춰서 예.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관료 중심으로 또 전문성을 좀 강조한 예.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인사들이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흡족하게 이 정도면 참 장관감이다. 흔쾌히 말할 수 있는 후보가 별로 많지 않다. 이제 여러 가지. 김영정 의원님 보시기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예. 상당수 해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좀 봐야겠죠, 문제고. 청문회를. 예, 그래서 일정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통일부 장관의 경우는 이념 논쟁이니까 그 이념 논쟁에 대해서 본인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실제 팩트가 어떤 것이냐 어떤 정도의 해명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이 말하자면 집안채 갖는 네. 어떤 그런 나라를 구현하는 이 정부에서 네. 본인 집 세채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부분에서 얼마나 그것이 여야원들의 공세들을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진 의원님 우리 7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제일 처음 어느 후보자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러세요. 첫째는 문재인 정권의 생각과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뭐냐면요. 아까 지금 땅 문제, 집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면 오늘 경실련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지금 7명의 후보자가 지금 했던 부동산 값만 보면 152억이라고 하지만 시가로는 252억이다. 그러니까 1인당 지금 22억이 아니라 뭐 36억이라는 건데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52억이라고 신고했는데 74억이랍니다. 부동산만. 그리고 지금 세채라고 하셨지만 다들 세채인데 더 특이한 것은 진영, 이 박영선 이 두 분은 집이 세채인지 뭐 박영선 의원은 도쿄 아파트는 또 빼야 된다 그랬으면 두 채라고 주장하는데 도쿄 아파트 합하면 세채인데 도쿄요, 일본 도쿄의 예, 아파트인데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말입니다. 자기 지역구에는 집이 또 없습니다. 다른 자기 지역구는 전세를 살고 있고 다른 지역에 집이 있고 또 진영 후보자는 자기 지역에 땅을 샀는데 그게 지금 5억을 가지고 5억을 빌려서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그게 한 4년인가 5년 만에 26억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용산 참사 인근의 땅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과연 자기 지역구의 이해 충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과정이 특히 뭐 여기 조동호 이런 분들은 거의 땅 부자인데 이 과정이 너무 값이 빨리 뛰어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보면 정말 서민들은 좌절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뭐 집 두 채 가지게 되면 뭐 고통스럽게 하겠다. 살 집만 사라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 뒤에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중진 의원님들께서 집 세 채 또는 뭐 공무원 아닙니까? 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그런데 집이 많아가지고 딸한테 집을 주고 거기 월세 산다는데 월세 줬는지 안 줬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고 뭐 어쨌든 하나하나가 다 제가 볼 때는 재테크의 다른 일이고 훌륭한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로서의 철학이 맞다면 지금 김현미 장관이나 청와대가 말하는 주택 정책은 엉망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을 왜 시킵니까? 저는 정말 7명 전부 다 하나같이 왜 이 모양입니까? 전부 다요? 이거 말고도요 위장전이 뭐 네. 한두 개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골랐을까? 그리고 조국은 뭐 했을까? 민정수석이 한 일이 뭡니까? 스크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의 주택 정책하고는 너무 다른데 그리고 집값이 올라도요.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팍팍 오른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청문회에서 물론 논란이 되겠지만 네. 또 박영선 의원은 뭐 1년에 4억 6천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신고 안 가고 차이를 보니까요. 번 돈하고
이 신고한 걸 차이가 보니까 1년에 4억 6천인데 과거에 박영선 의원은 조윤선 전 장관한테 뭐 1년에 5억 쓴다면서요 하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린 적도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민들이 이걸 볼 때는 물론 4억 6천이 다는 아니겠죠. 덜 썼겠죠. 그렇지만 계산상으로만 봐도 이거는 정말 좀 심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7명 후보자가 다 문제 있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 문제 있는. 다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는데 네. 이제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 가장 조금 이 절망감이 좀 깊지 않을까 그런 주택 문제 생각이 때문에 들어요. 그러나요? 예, 집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또 백번 양보해서 다른 부처의 후보자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국토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근데 집이 세 채인지 네 채인지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살 집만 빼고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안 팔은 거죠. 그리고 장관 지명되기 그 즈음에 뭐 딸에게 증여를 하고 그게 이제 또 절세하는 가장 뭐 많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증여를 하고 그리고 뭐 3천에 160에 월세를 산다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 주변 분들은 다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뭐 애들에게 증여할 집이 여러 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규제를 했단 말이야.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살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게 이 정권의 정책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이제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정말 이 아이러니한 거는 국토부 노조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국토부 출신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 됐다라고 또 환영 성명까지 냈단 말이에요. 노조에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환영을 한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모르고 일단 환영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본인이 좀 국민들이 네.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랴부랴 딸에게 증여하고 이런 꼼수 쓰지 말고요. 저는 차라리 청문회에 나와서 이러이러했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이 해명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후보자들이. 뭐 후보자들이 후보자들의 나름대로 의견은 어떤? 물론 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언론 통해서 했을 텐데. 인사수석이나 뭐 예. 또 그런 쪽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전에 어떤 질의서를 받고 또 뭐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그런 쪽에 해명을 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국토부 장관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차관이다 보니까 세종시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본인이 받은 그 말하자면 그 아파트 자체가 복층이고 전체 세대에 2채밖에 없는 아주 초화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말하자면 세종시라고 하는 곳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또 사는 아파트를. 집을 팔고 싶어도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제때 안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딸에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이제 저간의 사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것까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디펜스 할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차원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영선 의원은 어때요? 박영선 의원은 사실은 남편이 이제 말하자면 잘 나가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인데 BBK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보면 쫓겨나서 네. 일본을 갔죠. 또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네. 어떤 남편 앞으로 그런 부동산이라든 재산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도쿄 아파트까지 생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도쿄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2채 지금 나온 네. 얘기가 그러면 국내에 2채입니까? 국내 2채 도쿄 아파트 1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3채요? 지금? 네. 아니요. 국내에는 서대문에 주택이 있고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구로에는 오피스텔 오피스텔. 전세권이 있는 거죠. 종로에 또 있습니다. 예. 종로에 또 있습니다. 그래요? 종로예요? 예. 진현이 그리고 발견하신 거. 아니요, 이미 그리고 보여가지고 동경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채라고 이 한국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또 하나는 허위 사실이다. 뭐 박영선 이렇게 또 의원이 네, 자기 지역구에 얘기를 한 있는 거군요. 오피스텔은 내 집이 아니라 전세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진짜 희한한 게 아니 최정호 지금 후보자는요. 이거 말고도 세종 거기도 뭐 엄청 한 뭐 5, 6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잠실에 아파트 20평대 아파트를 샀는데 이것도 지금 13억 좀 한답니다. 근데 이것도 살 때는 뭐 4억 그러니까 재테크의 달인들이에요. 게다가 진영 의원은 지금 동부센트럴이니까 굉장히 대주택에 목 좋은데 대양 평수인데 이거는 왜 용산구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거기에 그걸 투자하셨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래서 20 지금은 예. 7, 8억 한다 그러고요. 또 지금 뭐 조동호 이 후보자는요. 자, 아버지 장인이 사들인 거를 갖다가 뭐 배우자한테 정리를 했는데 공시가 15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재테크 귀재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들이 이중 국적자인데 병력 문제 의혹도 있고 또 문성혁, 뭐 박양호 이런 분들은 또 위장 전입, 그러니까 조동호, 문성혁, 박양호는 다 위장 전입, 특히 문성혁인가는 뭐 4번인가 했다 그러고요. 또 이제 뭐 이것 말고도 이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CJ ENM의 사회이사를 했는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그동안 주장했다 그래야 또 독립영화사 제작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지금 농성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매 1인 시하고 지금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근데 이거 정말 저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제 의혹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이게 투기를 했느냐, 투기를 하지 않았냐 이 문제도 관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기를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집 두 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건 안 되나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요. 내가 사는 집 말고 필요 없이 사서 돈을 벌면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김현민 장관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아니, 지금 전국에 예를 들면 국민들이 두 채 갖고 있는 사람 다 투기예요? 아니죠.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이분은요. 예. 자기 집이 분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하나 사는데 그게 지금 7억대였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 네. 이 지금 최정호 후보자 그리고 분당에 집을 갖다 문제가 되니까 딸한테 정리했다 그러면서 거기 월세 산다고 하고 있고 또 그거 말고 잠실 아파트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꼭 진영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구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왜 대치동에 그 비싼 아파트 있고 또 네. 뭐 용산에 또 땅 사서 이렇게 또 16억 벌써 4년 만에 16억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이 볼 때는 그게 투기가 아니면 뭐가 투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른 일반인이라면 뭐 재테크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그래요. 공직자고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인데 네. 이분은 또 국토부 공무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집이 세 채였다는 거는요. 누가 봐도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저는요. 이거는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하여튼 뭐 예. 제가 그건 뭐 얘기할 수 없을 제 것 생각은 같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청문회 과정에서 그건 얘기가 뭐 들으신 얘기 좀 없어요? 네. 그 일일이 해명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각 상임위별로 분위기가 또 다르고 네. 또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얼마나 서비스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네.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또 해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위장전입 문제는 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문성혁 후보자하고 후보가 박양 후보자는 뭐 네. 집 세 채, 네 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위장전입 문제로 이제 지금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장 전입의 문제는 사실은 뭐 교육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그동안에 많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네. 또 의외로 그 부분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명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거나 그렇다면 그건 사실은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걸러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위장 전입 자체가 잘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네.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뭐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위반이죠. 법 위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그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할 때 특히 행안부 장관의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타를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문재인 정권에서 예외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이 하도 흔해가지고 후보자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이 불감증이 돼버렸어요. 도덕 불감증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이제 어떤 종류인가에 대해서도 세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이렇게 워낙 이게 다른 후보자들이 빵빵 터지다 보니까 이 김현철 후보자가 오히려 숨어버렸는데 사실은 김현철 후보자는 어떤 게 저는 이제 문제였습니까?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네. 외통위에서 하거든요. 네. 통일부 장관은.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한테 이게 감염된 좀비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막말 논란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감염된 좀비는 어떤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염된 좀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외통위원이란 말이에요. 추미애 의원이. 그래서 이제 청문위원과 후보자로 만나는데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추미애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자위에서 이걸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보수의 아이콘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현주 의원이 바른미래당 산자위 간사거든요. 네. 그런데
정계 입문할 때 박영선 의원이 뭐 발탁을 해서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012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간사와 이 후보자가 어떻게 또 만나서 이 청문회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현철 후보자는 이제 학자로서, 그러니까 후보자가 지명을 딱 받고 났을 때 본인이 이미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가로서의 입장과 뭐 공직자로서가 뭐 다르다, 뭐 얘기하겠다, 해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 대정부 질문 가운데서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크린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으나 그거는 또 공직자로서의 처신은 반성하고 잘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죠, 이 부분은. 김현철 후보자는 저도 한마디 하면요. 일단 김현철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지는 저도 의문인 게 첫째, 자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천안함 폭침 등등 해서 해병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위로하러. 근데 이분은 지금 천안함 폭침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를 보고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 대표 시절에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SNS 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 21인가의 기고한 글에 보면 박왕자씨 사건을 갖다가 남북 간의 통과 의뢰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요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 관광객이 죽었는데 총에 맞아 죽었는데 이걸 통과례라고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굳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하고 이낙연 총리는 뭐 상대적으로 제일 낫다. 그러면 다른 후보자가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을 했길래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제일 나아서 시킨 겁니까?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고요. 또 자녀 탈세 의혹들이 있는데 자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요. 딸이 있는데 각각 2억 원 안팎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그동안의 씀씀이를 봐서 2억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증여받은 건데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또 박영선 의원도 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늘 통장에 3천만 원이 남아있었고 합하면 뭐 억대 수천만 원대라고 하는데 증여세는 제대로 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따질 게 너무 많은데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김현철 후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SNS 활동 통해서 좀 과도하게 자유롭게 자기 표현한 것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지금 이제 박양자씨 사건 같은 거는 사실은 그 당시의 사실과 남북의 어떤 대치적 이념적 갈등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따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박양자씨 그러니까 7년의 대왕 거책 속에서 보면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건 사실은 초기에 그 북한에 실수를 했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한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민간인을 사살할 수 있냐 이렇게 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논리를 펴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당일날 청문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사실과 이념적 대립 그리고 국민 일반이 알고 있는 부분의 그 괴리와 차이를 어떻게 본인이 조화롭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딸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북한이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젊은 생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휘화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저는 이거는요, 아니,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반대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김현철이 만약에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의 저는 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그 청문회장에서 다시 그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현재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것이 그때도 지금 막연한 뭐 중립적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이라고 하면 사실 국민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북한 뭐 비핵화 문제랄지 통일에 대한 어떤 장관의 기본적인 생각이랄지 남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본인의 소신이 있겠죠. 거기에 밝히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이 났던 해가 2008년 여름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 대변인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빈소에 조문을 갔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남편과 아들의 모습이.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제 의원님 뭐 설명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과 의례라는 표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말이건 간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그거는 부적절한 말이라고 비춰지는 단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뭐 이념 논리를 들이대건 어떤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표현을 했건 간에 그거는 이 무고한 어떤 이 주부의 이 죽음을 앞에 놓고 그런 표현을 한 건 과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저는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니까요.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문제된 의혹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명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주의 사진 한 컷, 진성호 의원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시춘 교육방송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유시춘 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교육방송의 이사장입니다. 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을 밀수해서 대법원에서 일단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가? 또 두 번째, 자, 유시춘 씨가 EBS 이사장으로 임명될 그 전에 이 아들은 마약 밀수로 2심에서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판사가 지금 김경수 지사를 2심을 담당하고 있는 차문호 부장판사인데요. 그때 1심 무죄가 뒤집혀서 2심에서 3년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사장으로 유시춘 씨가 취임합니다. 자, 이게 방통위는 본인 말고 다른 가족하고는 관계없다고 이제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국민 정서상 마약 밀수는요, 마약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중한 죄입니다. 그런데 마약 밀수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람의 어머니가 지금 교육방송 이사장을 한다는 게 온당한 것인가? 또 유시춘 씨는 이것 말고도 과거에 뭐 꽃할배 뭐 당인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 유세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가 됐던 분이고 또 그 뒤에 김정은 인형인가요? 무슨 저 김정은 뭐 마스코트 같은 거를 EBS 자회사가 만들어 또 논란되기도 했고 이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교육방송 이사장을 임명하는 게 맞는가? 또 이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유시민 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인터넷이나 SNS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도 받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유시민 씨가 썰전에 나와서 뭐 김무성 의원의 사위 마약이라든지 또는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가 뭐 돈 받은 걸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조카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라도 조카가 뇌물을 받으면 문제된다고 했는데 그 논리라면 유시민 씨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저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카가 마약 밀수한 거하고 뭐 아저씨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교육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까지 전부 다 교육을 갖다가 담당하는 EBS의 이사장이 적어도 아들이 마약 밀수했다는 거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이분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내가 지금 범인을 찾고 있다. 우리 아들은 결백하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요. 이 이후의 행동도 저는 EBS 이사장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모습이 그 포항의 흥해읍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2017년에 있었던 포항 대지진, 지금 이재민들의 숙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때때로 잊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1년 4개월 넘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 고통이죠. 그런데 그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이 포항의 대규모 5.4, 진도 5.4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그 피해가 결국에는 이 정부 정책, 잘못된 정부 정책이 빚어낸 인재였고 참사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열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제 전기 생산하고 하는 것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까지 쭉 추진이 되어오다가 2017년에 이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이게 사실은 지열발전소라는 그것만 떼놓고 보면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스위스에서 이 똑같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스위스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 프로젝트 자체를 폐기하고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그 기술자들이 와서 이거를 들여놨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오전에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2013년 박근혜 정권에서 미래부에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의 우려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 10년에 걸쳐서 양대 정권이 다 시작을 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돼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정책이 결국에는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로 돌아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를 상대로 뭐 손배소도 진행 중이고 또 정부의 정책 오류라고 이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도 이제 뭐 소송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냐. 여당에서는 이게 MB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뭐 차치하고라도 진상은 규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정쟁으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고요. 그런데 한국당은 진짜 할 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포항을 정치적 근거지로 고향이고 정치적 근거지였던 분이고 가장 많은 이 지지가 있었던 지역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 정말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는 게 저는 정말 도의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 아닌가요, 한국당? 그런데 문재인 정권 책임져라, 전 정권 떠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의 모습이 정말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미세먼지에 우리가 뭐 정쟁하다가도 같이 여야가 힘을 모았던 것처럼 이 포항 이 지진 문제 그리고 이 피해 문제만큼은 여야가 조금 정말 국민들의 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좀 힘을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용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모습은 그 윤소아 정의당 비교섭단체 연설 때 나경원 대표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 그 나경원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실 때 많은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의 야유라든지 큰 소리에 대하여 본인이 들어보시라.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게 오만과 독순이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사실은 그 지난번 그 발언이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를 좀 키워주는 좀 지렛대가 된 것도 사실은 당차게 자기 할 말을 했고 그걸 통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결집되고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전날 윤수아 대표가 서령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했더라도 오히려 자당 의원들한테 앉아 있으라고 얘기했으면 이제는 훨씬 높게 대선 후보로서의 말하자면 가는 길이 더 있었는데 오히려 본인도 그냥 나가자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더 못 듣겠다라고 연설 시작한 지 한 3, 4분도 안 돼서 자리를 뜨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윤수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던 거죠?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을 스스로 깼다라는 부분, 또 뭐 그런 어떤 그 정말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대안을 했다. 혹은 또 나아가서는 미국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남북 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대하여 준엄하게 꾸짖으려면 사실은 본인도 그런 처지에 있어서 조금 참아내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결정적인 거는 윤소아 대표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 정의당이 교섭단체 되는 거는 못 본다라는 게 나경원 대표의 일성이었다는데 그거 맞는지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간 건데 나경원 대표는 본인 연설할 때 여당 의원들에게 들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말은 들어라, 네 말은 못 듣겠다. 이러면 정치가 어떻게 됩니까? 온당치 못했죠. 제가 봐도 현명한 처신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연설을 중단시켰고 물리적으로 화를 냈고 여기는 깔끔하게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정치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가는 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갈등을 또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첫 임시국회가 열린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합니다. 모쪼록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챙기고 또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역시 정쟁의 장이 아닌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또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말고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